자, 첫 문장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존이 나왔잖아요. 세존이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세 번째 줄에 이러이러, 문수가 이러한 일이 물음으로 인하여 불고 문수하시되 이래 놨잖아요. 그죠? 세존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인연이 돼서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고하시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인의 내용이 문수부터 아부득인 있고 한 데까지가 인의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문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안에 내용을 봅시다. 문수가 제불집처하여 옛날에 말이죠. 부처님 회상에 부처님께서 큰 어떤 법회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이 시방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뭐 서방 종토에도 계시고 남방에도 계시고 많은 부처님이 거기에 계셨던 부처님들이 이 사바종토로 오셨던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 운집한 법회에 참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부처님이 모이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수보살이 조금 늦게 도착했나 봐요. 요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45쪽 한번 보세요. 45쪽에 보시면 그 참고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한문으로만 된 거, 그죠? 밑에. 요게 뭐냐면 선문 염송에 대한 주석으로 염송설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구곡 스님이 염송설화를 더디에 붙이셨다 했잖아요. 요 선문 염송에 대한 그 주석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구곡 스님이 하신 거예요. 진각국사 밑에 계셨던. 근데 요게 요 내용은 어디 나오냐? 제불 요집경문의 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내용은 제불 요집경이라는 그 경에 입각해서 요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선적으로 화두로 지금 삼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 그 출처는 여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앞에 문수가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문수가 제불이 집처 모든 부처님이 모이신 곳에 이르러서 치제불이 각환본처 이 모든 부처님이 모이셨던 곳에 문수가 도착을 해보니 여기서 치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여기는 당할 땅자 어떤 경우를 당하여 하는 뜻이에요. 여기 치자가 가치라고 하는 치자보다는 이게 당할 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이 모이셨던 곳에 문수보살이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부처님이 각각 본처로 돌아가심을 당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모이셨다가 다시 본인의 부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다 돌아가신 상황을 당했어요. 문수보살이. 근데 유효인료가 자 지금 법회를 하고 다 모이셨다가 다 해산을 했어요.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한 여인이 있어서 근피불자하야 저 부처님 근처에 앉아 있어요. 지금 부처님 근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회를 했는데 법회가 끝났는데도 한 여인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입어 삼매언을 삼매에 들어 있거든요. 법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 있거든요. 문수가 내 백부를 하되 문수보살이 이에 부처님에게 이 백자는 사례를 뱉잖아요. 부처님에게 사례했습니다. 아랬습니다. 우나 차녀는 어찌해서 이 여자는 그 근불자언을 이 부처님 가까운 데에서 앉아서 말이죠.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부듣고 저는 그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어떻게 해서 지금 선정에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선정에 들어있는데 저분은 지금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말이죠. 문수가 이렇게 물은 것으로 인하여 세존이 여기 인하여 세존이 불고 문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에게 고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해석을 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아까처럼 마조가 인승문하되 이거는
마조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되는 이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해석을 세종께서 이와 같은 인연이 있었으니 라고 해서 그냥 잘랐습니다. 근데 지금 역경원의 번역이 29쪽에 보면 그 CF에서 역경원 번역에 보면 주술이 안 맞게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세종께서 해놓고 말이죠. 문수가 부처님들이 모이신 곳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들은 모두 자기 처소로 돌아가셨는데 오직 한 여자가 세존의 곁에 앉아서 삼매에 들어 있었다. 이에 문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럼 앞에 세종께서 해놓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이 번역 잘못된 거죠. 완전한 오역 아닙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인연이 있었으니 하고 제가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오는 게 모든 게 어떤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이 그 큰 스님에게 물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걸로 요 문형을 기억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선문용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겠죠? 문수보살이 도착했는데 법회가 끝나서 모든 부처님은 원래대로 돌아가셨고 한 여인이 혼자 선정에 들어있어서 문수보살이 아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고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는 그대는 단각 차녀하여 여기에 이 다만 단자는 다만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한다 취자 있잖아요. 취자 이게 중국어로 찌웁니다. 네가 바로 여기에는 다만이 아니고 말이죠. 곧바로 네가 바로 이 여자를 깨워서 영종 삼매기하여 하여금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해서 여자 문제라 네가 스스로 한번 그녀에게 물어보라. 이게 다만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바로 가가지고 저 여자를 깨워가지고 삼매에서 나오게 해서 물어봐라.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문수가 요녀 삼잡하고 그 여자의 주인을 여러분 저기 위호 삼잡 부처님 주변을 세 바퀴 돌지요. 이게 부처님에게 예를 갖추는 게 세 바퀴를 우요 삼잡, 그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바퀴 돌죠. 경전에 보시면 왜 세 바퀴 돕니까?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탑돌이 할 때 세 바퀴 돌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사리가 없으면 법사리라서 경전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수뚝하니까 탑이니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번을 도는 겁니다. 우요 삼잡을. 지금 이 문수가 말이죠. 이 여인의 주변을 세 바퀴 이렇게 돕니다.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있어서 나름대로 바로 깨우기는 뭐하니까 세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돌고 명지이라 손가락을 튕긴다. 이게 탄지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튕겨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미륵에 선제동자와 미륵이 나오셨을 때 미륵이 손가락 튕긴 얘기 했잖아요. 손가락 튕기니까 법계가 다 두루 보였다가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다 사라졌다는 이게 어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탄지 하나에도 어떤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세 바퀴 딱 돌고 손가락 한번 튕겼다. 근데 어떤 데는 혹은 세 번 튕겼다고 나와요. 세 번 튕겼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곳에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을 딱 튕기고 말이죠. 내 탁지 범천하여 진기 실력이 불능출이라. 그리고 이어가지고 범천 하늘에까지 탁지, 이게 지금 탁은 밀탁인데 어떤 데는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여인을 범천에까지 밀어 올린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수보살이 범천에 간 거예요. 튀어서 올라간 거예요. 문수보살이 범천에 이르러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다하여도 불능출이라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에 범천에 튀어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 범천이 어디 있는 하늘입니까? 예? 예. 범천이 우리가 지금 하늘이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잖아요. 욕계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수미산의 사왕천 그 다음에 이 도리천, 그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욕계 6천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욕심이 끊어지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색계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색계 18천은 선정천이에요. 여기는 선정으로 가는 세계예요.
선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범천이 색계 초선천입니다. 그러니까 색계 18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라면 선정의 깊이가 하나, 둘, 셋, 4단계로 이 색계천은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범천에 우리 범천왕 아시죠? 네. 범천왕, 자재천왕 다 아시잖아요. 범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색계천의 초선천, 첫 선정에 들어가는 하늘에 있는 범천이라는 하늘의 왕이 범천왕이에요. 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튀어가지고 공간 이동을 해서 범천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문수가 범천한으로 들어가는 초선천의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정에 들어야 신통력이 나오니까 선정에 들어가지고 범천 선정까지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신통력을 다 해가지고 그녀를 깨웠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 여인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이 여인을 나오게 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존은 하실 때 세존이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뭐 가사 백천문서라도 역출 차녀정 부득이니라 가령 백천문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을 역시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느니라. 문수보살은 대지문수보살이에요. 지혜가 최고로 도달한 보살이 문수보살인데 이분이 백천문수가 와도 저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방에 과 42 항하사 국토하여 유망명보살하니 능출 차정하리라. 저기 42 항하사 국토를 지나서 땅 밑으로 말이죠. 지금 여기 대조가 되고 있어요. 문수는 아주 그 높은 하늘로 범천 하늘까지 선정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러는데 하방으로 땅 밑으로 말이죠. 땅 밑으로 가면 보통 뭐 지옥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땅 밑으로 42 항하사 국토를 지나면 그게 망명보살이라고 있어요. 망명보살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망명보살이라는 이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망자가 그물망하는 망자인데 말이죠. 밑에 안에 없을 망자가 있죠. 그래서 이 망자의 뜻에 그물짓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없을 망자 뜻도 돼요. 그리고 없을 망자로 보면 망명보살이 뭡니까? 무명보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보살이지. 상징성이. 그쵸? 문수보살은 지혜의 최고의 보살인데 망명보살은 이 보통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망명보살은 지혜가 없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논어에 보시면 하기불사증 망하고 사이불합격 태라 나오잖아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망자가 나와요. 이게 이 글자가 이렇습니다. 그물이 있는데 그물 속에 구멍이 난 거예요. 맞죠? 안에 없을 망이니까. 그물질을 막 하는데 다 빠져나와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기불사증 망이라 공부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이불합적 태라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이 공자 말씀이라 그 망자입니다. 이 망명보살이라고 말하자면 이름 자체가 무명보살이에요. 근데 보살은 보살이야. 아주 재미난 이름이죠. 땅 밑에 42 항하사 국토를 지나가지고 망명보살인데 그 사람이 선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하니라. 이랬더니 갑자기 수유에 찰나지간에 말이죠. 망명대사가 종지용출이라. 망명대사가 갑자기 땅으로부터 솟구쳐 튀어 올라왔어요. 빠릅니다. 근데 여기 대사라는 표현은 말이죠. 한어대사전 같은 찾아보면 큰 대자, 선비사자가 뭐냐면 덕행이 높은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우리가 원효대사, 의상대사 할 때는 대사가 큰 대자에 스승사자잖아요. 말고 이거 큰 대자에 선비사자. 덕행이 높은 분을 대사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말이죠. 유독 불교에서는 보살의 통칭이에요. 망명보살이나 망명대사나 같은 뜻이에요. 앞으로 대사라고 나오면 그냥 덕행이 높은 분 정도가 아니라 보살을 이 대사라고 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승, 큰 스님을 또 이렇게 대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스승사자를 안 써도 말이죠. 그러니까 망명대사가, 망명보살이 땅으로부터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례세존,
부처님께 절을 쫙 올리더니 아주 그냥 서로 짠 것처럼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절을 딱 하시거든. 그러니까 세존이 칙령 출정하라. 출정하신대.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선정에서 나오게 해봐라. 세존이 그러시거든. 그랬더니 망명이 명지이라 손가락으로 한번 탁 튕겼어요. 그때 여수 출정에 여인이 드디어 선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혹은 사마라고 하는 걸 아시겠어요? 망명보살은 손가락 한 번만 탁 튕겨 바로 선정에서 나왔는데 문수보살은 3번을 하고 이거예요.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범천 선정에 들어가지고 우요 삼잡을 하고 막 범천에 올라갔다가 자기 신통력을 다 하고 뭐 해도 안 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명지 사마라고 해놓은 거예요. 망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툭 하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혹은 사마라고 돼 있다. 요렇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요 뉘앙스를 요렇게 썼구나. 자, 여러분 이게 화두입니다. 이 여인 출정화. 이 여인 출정화 화두가 지혜가 가장 높은 문수보살이 어떻게 그냥 일반 여인이 하나 선정에 들어있는데 별의별 어떤 그 능력을 다 발휘해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무명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 밑에 있는 그 보살이 올라가지고 그냥 손가락 한번 턱 튕기니까 여인이 선정에서 나왔거든요. 왜입니까? 이게 화두예요. 어렵죠? 이게 지금 이 화두가 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여기송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한마디씩 자기 살림살이를 공개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담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앞으로 염송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말씀해놔도 여러분들은 이 고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살림살이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쫓아가기만 하면은 이걸 잘 알기가 어렵고 이걸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강경 다 외웠는데 모르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지금 낙처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문수가 말 백천문수라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저기 망명보살 될걸? 딱 오자마자 바로 탁 튀어 올랐는데 저를 딱 하시니까 네가 출정해라. 그러니까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바로 여인이 나왔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서로 쇼했다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문수보살하고 뭐 문수보살 돌려주려고 뭐 부처님하고 여인하고 뭐 망명보살하고 뭐 이렇게 몰래 카메라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법이 있다 이거예요. 법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사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한모퉁이를 들었는가 이겁니다. 이 속에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보통의 선정 상태로 들어가서 마음이 무심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걸 알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만 그 생각을 떠올려도 이걸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자 일할에 야간 내열이라. 이제 사자가 하를 한번 하면 이 여우 야간이 뇌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우는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우 같은 생각으로는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 경지를 터득을 해서 터져야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상구라는 거예요. 향상일로의 세계. 카너 스님이 향상일로 늘 많이 쓰셨잖아요. 향상일로의 세계가 있다. 화엄경이 이 세상에 나온 언어 문자로 된 것 중에 최고의 경지이나 화엄경도 이 향상구에 비하면 제3구 법문에 불과하다. 3구 법문에 불과하다. 향상구를 터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다. 우리 공부의 끝이 이런 법문을 첫 듣자마자 그냥 바로 쉽게 딱 알고 대답할 수 있으면 공부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무심이 되고 모든 차별지 낱낱의 그 일체 종지를 터득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답이 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즐겁게 웃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일이라 이게 지금 이번 생에 몇십 년 해서 될지 다음 생까지 할지 하여튼 그러나 이게 에베레스트 같은 최고 높은 봉우리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아상을 다 내려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이 남았죠? 남은 거예요. 참선하셔야 돼. 이거는 참선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참선시키려고 일부러 어려운 거 가져왔잖아요. 참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사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29쪽의 밑에 천인의 선사 보세요. 천인회가 송하되 문수는 탁상 범천하고 망명은 경경 단지라. 여기 앞에 문장에는 탁지 범천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탁상 범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수는 위로 범천까지 올라갔으나 이게 나오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여인을 범천으로 띄어 올린 게 아니고 본인이 여기 탁이라고 하는 건 밀탁이라고 하는 건 탁 튕겨서 올라가듯이 이런 걸 강조한 의미입니다. 문수가 범천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안의 내용은 선정을 통해서 범천에 간 거죠. 근데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 한번 튕겼습니다. 아까는 명지라 그랬는데 여기는 탄지가 나오잖아요. 문수는 범천까지 올라갔는데 망명은 손가락 한번 튕겼네. 여자와 황명구담은 간타 일도일기로다. 그 문수와 망명이 그러고 있는 것을 여자와 황명구담은 누런 얼굴의 구담은 부처님 석가세조는 구담이라 그래요. 고타마. 여러분 뒷페이지에 30쪽에 그 황면에 대해서 제가 주석 달아놨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제 황면 구담 뭐 황면이라고 하는 얼굴 노란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나옵니다. 석가세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황면은 석가모니를 일컫는데 구담이라고 하는 거 범어의 가오타마, 그렇죠?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태자 때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통 우리가 고타마라고 하는 건 빨리어예요. 이 고타마를 음찰해서 구담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게 성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시타르타고 고타마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담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이름을 거론하는 거죠, 그죠? 석가세존이라고 하지 않고 뭐 김씨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약간 얼굴 누런 김씨 좀 약간 요런 선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예. 석가 늙은이 막 이랬잖아요. 예, 얼굴 누런 김씨 뭐 고따마씨 이렇게 한 거예요. 고따마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살벌살주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의 몸이 또 이제 황면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뜻으로 부처님에게 선정이 됐을 때 밝은 빛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황금빛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부처가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난 것도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된 것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산스크리트의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건 카필라는 게 황색 또는 황적색을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카필라라는 지명은 머리카락이 노란 황두선인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이름이 카필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그 황금빛이 났다 그래서 황면이라는 얘기도 있고 카필라라고 하는 게 황적색, 황색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황면 구담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와 석가세존 하지 않고 말이죠. 황면 구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주 자유자재롭게 막 부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라, 그렇죠? 자, 지금 문수는 범천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 한번 튕겼느니라. 여자와 석가세조는 간타, 저들이 타는 문수와 망명이에요, 그죠? 저들이 문수와 망명이 일도일기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일어나는 걸 보고 있구나. 누가 자빠지고 누가 일어났어요? 문수가 자빠지고 망명이 일어났지, 그지? 그러니까 여인하고 그 선정이 된 여인하고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문수는 자빠졌고 망명은 일어났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 개성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도 벌써 6구 7원씩 아닌데도 6원씩인데도 운자를 맞춰놨잖아요. 지자 가리킬 지자, 그죠? 일어날 기자 운자 맞춰놨잖아요. 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다 말이에요. 됐죠? 저들이 자빠지고 일어나는 걸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개성을 지어놨어요. 화두는 어려운데 염송은 재밌죠? 네. 아주 시가 멋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장산청이 송하대 30쪽에
천안이 막변내유라. 고자는 씨앗삼매요. 천안, 천기, 우리가 천수천안 누굴 말해요? 관세음보살. 여기서 천안은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굳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문수를 상징한다고 봐야지. 눈이 1000개나 있을 만큼 지혜를 갖춘 천안이 막변내유라. 그 레유, 유래, 레유, 그 까닭을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문수보살, 이게 천안은 여기서는 문수예요. 문수보살이 어떻게 저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고자는 씨앗삼매요. 아주 그저 홀로 저렇게 앉아있는 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삼매인고, 문수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삼매인고. 문수는 창력 수다나 여자는 수사역 쇠로다. 이게 살자가 아니라 쇠자입니다. 깊을 쇠자, 심할 쇠자. 그러니까 문수는 힘을 붙인 게 비록 많으나, 문수는 힘을 비록 많이 들였으나 여인은 삿된 것을 따름 또한 심했구나. 여기 이제 삿되다고 표현을 이분이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삿된 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삿된 걸 따는 게 심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살자는 여기 그 주석 11번에 지나치다, 심하다, 이게 지금 제가 주석 달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2구, 4구에 운자가 있잖아요. 2구에 삼매할 때 매자잖아요. 그럼 이게 살이 아니라 쇠가 되겠죠. 그렇죠? 운자가 쇠자가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발대, 대자가 있잖아요. 운자를 맞춰놨거든. 여기는 쇠자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 문수는 아주 힘을 많이 들었는데 여인은 아주 그 삿됨을 따르니 또한 심하다. 도대체 무슨 삿됨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이 말이에요. 망명의 관료를 유수지요. 관료, 이 빗장관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 문 기억나시죠? 대문. 이렇게 민속촌 같은 데 아직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걸 빗장이라 그러죠. 빗장. 빗장이 이게 관이에요. 우리 세관 할 때, 그죠? 이 빗장을 잠그면 문이 잠기고 이걸 열면 문이 열리잖아요. 여기 이제 관려라고 하는 이 관려자입니다. 이게 지금 문 빗장이에요. 빗장. 그럼 요게 지금 우리 관려, 빗장관 이런 거는 선에서 뭘로 말하자면 핵심이다, 요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 우리가 영어로 보면 키 포인트 하는 거예요. 망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지를 누가 알미 있으리요? 망명이 말이죠. 망명의 그 사람의 어떤 핵심을 누가 알겠느냐? 한 번에 그 선정에서 나오게 하는 그걸 누가 알겠느냐? 우가춘산 여발대로다. 비가 온 뒤에 봄산은 마치 물감을 뿌린 듯 하구나. 그래버립니다. 이거 답을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망명의 그 핵심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비가 온 뒤에 산은 더욱 색깔이 그 진해지잖아요. 물감 뿌린 것 같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법계로 뭐라 그랬어요? 화엄 사법계. 이법계가 아니라 사법계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 망명의 그 어떤 그 핵심이 뭐냐? 비 온 뒤에 산이 아주 아주 짙어졌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법계로 그냥 답을 했어. 진리가 뭐냐? 망명의 그 진리가 뭐냐? 그냥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이래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던 거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수가 눈이 1000개라도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산매에 들어있고 문수는 저렇게 힘을 썼는데도 도대체 무슨 저 여인은 삿된 엄청난 능력을 어떤 사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문수가 해도 안 되니까 이상한 사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스님은 이렇게 이 장사천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 이 망명보살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핵심이 뭔데? 비온 동산은 아주 색깔이 짙어졌지 이러고 말았어. 답을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근데 계속 말을 듣거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문이 선사 거 봅시다. 성문이가 송화돼 좌옹 군봉 복배군하니 앵채 심곡 부지춘이라 암전 화우 분분나가니
몽교, 이거는 교를 읽어야 됩니다. 잠에서 깬다는 건 교자를 읽어야 돼. 몽교 초회 식고인이로다. 운자가 구름 운자, 봄춘자, 사람인자. 운자가 딱 돼 있죠? 자, 좌옹 뭡니까? 군봉, 여러 봉우리를, 그죠? 여러 봉우리인데, 복배군이에요. 흰 구름이 덮여 있는, 군봉 복배군, 흰 구름 덮여 있는 여러 봉우리를 좌옹, 그걸 품고 앉았으니, 흰 구름이 딱 덮여 있으면 여러분, 봉우리가 안 보이죠? 흰 봉우리가, 이 봉우리에 흰 구름이 확 덮여 있는 그 모든 봉우리를 품고 앉아 있어요. 누가? 여인이. 비밀스러운 걸 간직하고 앉아 있다 이 뜻이겠죠? 뭔가 뭐 어마어마한 걸 있는데, 어마어마한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흰 구름에 의해서 감춰져 있거든요. 그걸 다 껴안고 탁 앉아서 있으니, 앵체가 말이죠. 앵무새가 지저귀 있는, 앵무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앵무새가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봄을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앵무새는 뭘 상징합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앵무새 아닙니까? 꾀꼬리 앵무새. 왜 우리 그 하남선사 그 봉은사에서 오대산 들어가실 때 시가 그가니까 영희 천년 장존학한데 막작 삼춘의 교소랭이라 차라리 천년 동안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앵무새는 조살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말이죠. 여인이 아주 흰 구름이 덮여있는 그 많은 봉우리를 탁 껴안고 앉아있는데 이 깊은 골짜기에 그 앵무새는 봄이 오는 줄 알지 못해요. 선정에 들어있지. 선정에 들어있어. 이분이 봄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해. 근데 이 앵무새가 그 도리를 알겠어요? 그가 몰라. 그걸 모르는. 선정에 깊이 여인이 앵무새가 떠들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봄이 왔는데 새가 지저귀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있구나 이 소리입니다. 바위 앞에 꽃비가 분분히 떨어지니 꿈을 깨고 다시금 옛 친구를 알아보네. 머리를 돌려서 옛 친구를 알아보네. 자, 여러분 선정에 들어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산에 선정에 딱 들어있는데 봄이 오는 것도 모르고 새가 지저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선정에 들어있어요. 여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바위 앞에서 꽃비가 딱 휘날리니까 딱 꿈에서 깨가지고 얘 친구를 알아보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꽃비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망명이 손가락 튕긴 거예요. 그쵸? 망명이 손가락 튕긴 거를 꽃이 분분히 떨어지는 게 비교하잖아. 여러분 지금 이 선정의 상태가 엄청난 선정의 상태예요. 앵무새가 지저귀도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꽃이 하나 꽃비가 탁 내리는 걸 보고 선정에서 깨어났거든. 자, 그럼 뭘 비유한 겁니까? 봄이 왔다고 막 떠들어대는 건 누굴까요? 문수라. 문수가 막 떠들어대. 옆에서 봄이 왔어 그럼 막 떠들어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꽃비가 하나 쓱 내리는데 깨어났어. 꽃비는 뭡니까? 망명이 탄지라. 멋있게 지었잖아 시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은 거 이게 문수가 고마 앵무새가 됐어. 맞죠? 이게 살불살조예요. 멋있잖아요. 선정에 여인이 깊이 들어있는데 앵무새 짖는 소리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꽃비 내리는데 턱 일어나가지고 옛 고인을 알아보네. 꿈 깨고 나서 옛 고인을 알아보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선정 상태에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비로소 알았다 일어났어요. 이 또 엄청 재밌죠? 그 답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마디씩 해놓은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 봅시다. 문고우선사가 송하되 백천문수 추부득하되 망명불비 서모력이라. 백천문수가 나오게 해도 출부득이라고 나오게 해도 그럴 수 없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망명은 서모력 그 조그마한 털끝만한 힘도 소비하지 않았네. 조그마한 힘도 쓰지 않았네. 여러분 왜 여기에 보통 보면 부득출을 해야 되지 않아요? 백천문수가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부득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출부득했는 이유가 뭡니까? 운자 때문에. 뒤에 력, 그죠? 력.
그 다음에 얻을 득, 힘력, 맨 뒤에 색. 그쵸? 요 운자 맞추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 운자 이렇게 하셨거든. 여기 지금 염송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시를 보시다가 문장이 조금 앞뒤가 바뀌었거나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다 싶으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운자 때문에 추부득 해도 되고 부득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부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출부득이라 딱 해놓고 망명은 조그만 힘도 쓰지 않았다. 그 다음 이 문장이 멋진 문장입니다. 낙하는 여 고무대비하고 추수는 공 장천일색이로다. 예? 떨어지는 노을이니까 저녁 노을은 고무 외로운 따오기와 여 함께 제비하고 함께 나란히 날고 추수는 가을물은 가을물 굉장히 맑죠. 가을물은 공 여기서 함께 공은 같을 여와 같습니다. 장천 아주 창공에 길게 펼쳐진 하늘이니까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장천은 길게 펼쳐진 맑은 하늘과 한 빛깔이로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석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왕발의 등왕각서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등왕각서 고문진보에 등왕각서 나오잖아요.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운자를 색자, 력자, 득자로 맞춰가지고 이 운거선사는 지어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낙하는 여 고무제비하고 추수는 공 장천일색이로다. 자, 지금 여러분 노을이 집니다. 노을이 지를 때의 그 빛깔이 이게 막 하늘에 빛깔이 막 변화가 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주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따오기가 말이에요. 하늘을 쫙 날아가서 이렇게 쫙 날아가는데 하늘에 있는 그 노을이 쫙 날아가는 거하고 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가을 물이 쫙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저 하늘하고 맞닿았어요. 그리고 저 파란 색깔 강물이 하늘 빛깔, 가을 빛깔하고 같이 파랗게 같이 한 빛깔이로다 이렇게 놨거든요. 멋있는 구절 아닙니까? 저만 멋있나? 이게 등왕각서라는 게 말이죠. 등왕각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오늘 하나 나눠드렸죠? 네. 등고시라고 나눠드렸죠.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죠. 이 왕발이라는 이분의 왕자한인데 아드자자 편안한 한자 이 왕자한이라고 하는 이 왕발이라는 이 인물은 초당 사거리예요. 당나라 이 초당에 네 분의 아주 낙비난 노조린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시인 문장가인데요. 이 이백두보 나오기 전에 초당에 근데 이 인물이 말이죠. 이 등왕각서라는 작품을 20대 초반에 씁니다. 사륙변려문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등왕각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인연이 됐냐면 이 강서성이거든요. 우리 마조선사 있었던 데가 강서성이거든요. 강서성 남창이라는 곳에 이 등왕각이라고 하는 그 누각이 있어요. 그럼 등왕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당태종의 동생이 있어요. 당태종의 동생이 이원행이라고 하는 당태종의 동생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왕실의 왕족이니까 이 등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그 자리를 갖다가 그냥 줍니다. 줘서 네가 거기 그냥 다스려라 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등왕이라는 호칭이 생겼어요. 등왕. 당태종의 동생 이원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등왕이 가가지고 이 사람 여기에 이 누각을 지은 거예요. 누각을 지어놨는데 그 이후에 당고종 때 말이죠. 그때 당시에 연백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관리로 와가지고 이 등왕각이라고 하는 누각을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왕발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지나가고 있었냐면 왕발의 아버지가 저기 조정으로부터 좀 이제 말하자면 눈밖에 나가지고 저기 그 변방으로 편집돼 가지고 이게 쫓겨나듯이 관리는 관리인데 저 내쫓는 거 중앙에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했냐면 교지라고 하는 곳에까지 쫓겨났다 그래요. 교지가 어디냐면 지금 베트남 하노이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월남이죠. 네. 월이 어디 그 5월 동주할 때 오나라 월나라. 네. 월나라 밑에가 월남이요. 원래 베트남이 말이죠 한자 썼어요. 우리가 지금 박항서 감독이 막 저기 한 게 베트남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한자 보면 하노이
하노이 한자 아닙니까? 물한자 안내자. 물한자 하네입니다. 하네를 베트남에서 하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베트남에 이름 많은 저기 북한의 김정남 이렇게 저기 해서 공항에서 저기 했는 사람 여자 이름이 흐엉이지 흐엉. 향기 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하롱베이 가보신 분 있죠? 하롱베이. 하롱 아래 하자 용용자 용이 내려왔다고 하롱베이. 그러니까 한자 씁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그 표기를 알파베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자를 잘 안 하게 되지만 베트남어는 거의 꽝뚱어하고 비슷해요. 광동어 성조가 6개 있거든요. 베트남도 성조가 6개 있고 그래서 이 발음들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엄낙이래요. 그러니까 그 광둥어 할 줄 아는 사람은 베트남어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근원이 한자 문명권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중에 가장 우리 동북아시아와 비슷한 감성을 가진 게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발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당나라가 넓었잖아요. 그 통일 왕국을 세워가지고 저 베트남 하노이 지역까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발이 거기를 아버지 만나러 가다가 20대 초에 가다가 이 등왕각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연백서라고 하는 이 관리가 자기 사위한테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를 짓게 내가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미리 지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위가 미리 글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다 이제 모였으니까 시를 한 수씩 지어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사위가 턱 지어내면 우와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스토리를 짜놓고 했는데 20대 초반에 왕발이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시를 지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머지 눈치 보고 말이죠.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시를 안 짓고 뭐 쭈뼛쭈뼛하고 짓기 어려서 안 짓고 뭐 눈치 보고 안 짓고 이러는데 왕발이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중앙가서 쓴 거 이거를. 이게 지금 즉흥시라. 그러니까 그 등왕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서문이 있어서 서문 문장에 이게 멋지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나오고 한 젊은이가 막 시를 지으니까 글을 막 지어서 하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지었느냐 한 구절씩 지은 거를 보고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발이 이렇게 글을 또 지으니까 한 구절씩 뭐라고 썼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연백서한테. 알려주는 첫 구절 딱 나오는 거 보면 아이 뭐 이건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문장이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이러다가 한 구절씩 이제 지은 글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마지막 이 구절에 말이죠. 이 구절. 낙하는 여 고무제비하고 추수는 여 장천 일색이로다. 이 누각에서 봤을 때 이게 노을이 지는데 말이죠. 따오기가 같이 날고 이 가을물이 저 장천과 한빛깔이로다 하는 이 나오는데 그만 이 연백서가 탄복을 합니다.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시가 나왔다. 자기 사위에 돋보이게 하려다가 다 관두고 이 등왕각서에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이 등왕각서가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네, 그래서 이게 이 구절을 딱 썼잖아요. 이게 선사들이 얼마나 시를 잘합니까? 맞죠? 네. 자, 이거 지금 뭡니까? 백정문수도 선정에서 나온 게 하지 못했는데 망명이 헛되게 한님도 쓰지 않았도다. 지금 이 구절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냐 이거예요. 왜 이 구절을 여기 갖다 썼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구절을 여기 갖다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가 염송의 이 여인 출정화에서 이거 나온 걸 몰랐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운문 3전업 본문 진재쌤한테 답한 거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랬죠? 네. 그 중에 말이죠. 여하시 제바종이니고 무엇이 제바종이냐? 용수보살의 제자인 제바가 중론과 그 다음에 이 공사상을 중도사상을 다 해가지고 종파를 만들었는데 운문선사가 무엇이 제바종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파릉선사가 은한성설입니다. 은쟁반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멋진 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진재스님이 저한테 이게 딱 물었어요. 한마디 읽어라. 운문삼전을 물었어요. 제가 그 운문삼전을 본문에 이 파릉선사 이 무엇이 제바종이냐 은쟁반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는 걸 제가 이걸로 답을 했어요.
낙하여 고무제비하고 추수공 장천일색입니다. 이거 딱 떨어지는 노을은 응? 외로운 따오기와 함께 날고 가을물은 하늘빛과 한빛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거 딱 외우고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재 스님이 좋아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답을 다른 식으로 해도 되거든. 네, 다른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재 스님이 늘 저보고 그럽니다. 그런 문과의가 최고다. 그런 문과의. 그러니까 같이 답을 해도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을 했거든. 낙하여 이게 하는 사람이 잘 있겠어요? 왕만의 중앙각서에 이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죠? 언젠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걸 답을 했는데 스님이 아주 좋아하면서 말이죠. 아주 좋은 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평가를 그런 문과의가 제일 낫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미를 모르고 글 잘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의미를 낙처를 아는데 그걸 표현을 하는 걸 이렇게 이런 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고 낫다 이렇게 하신 거라. 여기도 지금 왜 썼는지 모르겠죠? 이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노정기 이건 아직 공부하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답이 쳐 나와야 돼요. 이게 아주 이 속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밑에 넘어가요. 우문 3조는 하나씩 해야지 뭐 다 할 거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죠? 나중에 또 딴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누각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오늘 등고시라고 하는 걸 일단 한번 저기 불인청 선사 보면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일권권도 황학루하고 일척척권 앵무주로다 이렇게 나오죠. 황학루, 앵무주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거 아실라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 나눠드린 거 받으셨어요? 네. 자, 여기 이제 시가 나오는데 지금 왕발의 등왕각서가 나왔잖아요. 누각에 올라간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최고의 황학루라는 게 나와요. 황학루. 지금 이게 뭐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왜 올라가며 누각에 올라가서 자꾸 시를 왜 짓느냐예요. 시를 왜 짓느냐.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당시 중국의 역대 시 가운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고 누각에 올라가고 하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작을 꼽아라 그러면 아까 말한 왕발의 등왕각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말이죠. 대표작이 어떤 게 있냐면 최고의 황학루, 이태백의 등금능 봉황루, 두보의 등악양루, 왕지환의 등관장루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이런 시들은 누각에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고 하는 걸로 최고봉의 시들이에요. 이게 누각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누각이 있으면 전부 다 시 걸려 있죠. 왜 그럽니까? 왜? 이유나 좀 알고 삽시다. 누각에 왜 올라가냐? 자, 그러면 맨 밑에 왕지환의 등관장루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글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이거 준 거예요. 이 구절 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 등관장루예요. 모택동이 가장 좋아했던 시고. 근데 저도 이 시를 아주 좋아해서 이 시를 가지고 서예를 써가지고 이게 그 서예대전에 이 입상을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이거 전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해가지고. 이 왕지환의 등관장루 한번 보세요. 이 등관장루라고 하는 시 보면 이것도 당나라 때 분이거든요. 백일 의산진하고 이 하얀 해라 그랬어요. 밝은 해를 하얀 해라 그랬어요. 하얀 해는 산에 의지해서 다 해가고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해가 산 넘어가는 거를 산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넘어가 다 해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얀 해가 산에 의지해서 넘어간다. 그 다음에 황하 이패로다. 황하물은 바다를 안으로 들어가서 흘러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닷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색깔 비교를 보세요. 흰백자, 누를 항자, 날일자, 태양과 물, 산과 바다. 그렇죠? 요런 글자는 어려운 글자 아닌데 이게 대꾸가 딱딱 맞잖아요. 하얀 해는 산을 의지해서 넘어가고 다 해가고 황하는 바다를 뚫고 들어간다. 근데 제가 여기 바다가 보이는 줄 알았어요. 황하물이. 근데 이게 지금 봤더니
이게 어디냐면 산서성이에요. 산서성. 산서성은 바다 올라가는 며칠 와야 돼.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국인에게는 무조건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겠거니 생각해요. 그럼 바다는 뭡니까? 목적지. 궁극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의 자리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욕궁 천리목하야 갱상일축누로다. 천리를 다 보고자 하여 다시 한 층의 누대를 더 오르는구나. 이 관장루가 3층짜리 누대예요. 근데 지금 2층에 있는 거죠.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보이는 세계가 보인다면 한 층 누각을 더 오르면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은 세계가 보이죠. 이걸 욕궁갱상이라 그래요. 다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오르는 거. 이게 향상일로하고 같은 겁니다. 높은데 왜 올라갑니까? 높은데 올라가면 세상이 더 넓게 보이죠. 더 낮게 보이고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의 경계, 이게 경계론이라 그래요. 내가 산에 올라가 높은 거 등고, 등임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더 올라가면서 더 많은 넓은 세상을 보고 나의 마음과 경지가 한층 더 향상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산, 그 다음에 바다, 황화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천리를 다 보고자 위해서 한 층의 누대를 더 오릅니다. 나는 나의 행위는 세상은 넓고 넓은 세상인데 누대를 한 층 더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안 보이던 세계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향상일로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등고하고 산에 오르고 누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 시예요. 한 층의 누대를 더 오르는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더 높은 경지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시안이라 그래요. 그 눈한자를 씁니다. 글자 가운데 말이에요. 전부 쉬운 글자밖에 없죠. 중학생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중국에. 중학생들이 이 시를 그래 좋아한답니다. 중딩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뭔가 자기가 뭔가 발전해 나가서 뭔가 좀 글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천리를 다 보기 위해서 한 층의 누대를 더 오른다. 좋잖아요. 뭔가 꿈을 갖고 살아가기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눈목자를 썼어요. 천리를 본다는데 눈목자를 썼잖아요. 볼관자 써도 되고 볼간자 써도 되고 하는데 왜 이 눈목자를 썼습니까? 눈목자 왜 썼겠어요? 입성이에요. 입성. 욕궁, 천리, 목하야 할 때 본다는 거에 액센트를 딱 주는 거예요. 입성이, 이게 발음이 입성이기 때문에 천리를 다 보고자 하야 이렇게 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액센트가 들어간 거예요. 욕궁, 천리, 관하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욕궁, 천리, 목하야 이렇게 딱 액센트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 시안이 눈목자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이게 아주 쉬운 글자지만 이 글자 한자 씀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리를 다 본다는 액센트를 준다. 이게 시의 안목이고 시의 이 재미입니다. 그래서 천리를 다 보기 위해서 한층 누대를 오르는 이 목적으로 누대에 올라요. 누대에 올라요. 그럼 최후의 황학루라고 하는 거 보세요. 맨 위의 시. 여러분 황학루라고 하는 이 황학루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노인이 한 분 오셔요. 노인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노란 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장사 잘하고 하시오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황학을 보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게 이제 오거든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가만보니 그분이 신선인 거라 10년 뒤에 이분이 다시 옵니다. 잘 지냈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장사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학도 갈 때가 됐지. 그리고 학이 그림에서 툭 튀어나와요. 이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 그러고 나서 장사가 안 돼. 이 신선이 말이죠. 학을, 이 황학루에,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주인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장사는 안 한다. 여기는 신선이 왔다 가는 장소다. 그래서 황학루라는 누각을 지었어요. 중국에 가장 유명한 누각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시인들이 너도 나도 와서 한마디 하러 오잖아요. 최호라는 분이 딱 왔거든. 최호라는 와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
최후의 황학루는 말이죠. 이건 아주 멋진 시입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석인이승 황학도하고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갔고 떠나버렸고, 그죠? 차지공요 황학루로다. 이곳에는 덩그러이 황학루만 남았구나. 황학 일거 불부반하고 한 번 떠난 황학은 돌아올 줄 모르고 백운천재 공유유로다. 1000년 동안 흰 구름만 유유히 떠도는구나. 청천영역 한양수하고 이 맑은 시내 영역 또렷이 한수가 한양이라고 하는 건 호북성 한양현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서울 한양이 아니고 이 맑은 시내 또렷이 한숫가 나무를 비추고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이 앵무주가 왜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영송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향초는 향기나는 향초는 싱그런 앵무주에 무성하구나. 일모향관 하처시오 해점으로서 으스름에 내 고향은 어디 맹고 연파강상 사인수로다. 수면 위에 핀 자욱한 안개는 수심에 적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시가 말이죠. 이 얼마나 잘 지어진 시인지 잘 모르시겠죠? 100번, 1000번 읽어서 보세요. 지금 이 시가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 시를 지어놨는데 최후가 어떤 이태백이 왔어요. 이태백이 와서 평을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지어놨잖아요. 최후 시제 기상도라. 최후 시가 황학루를 읊은 시 중에 최고다. 이태백이 시를 안 짓고 그냥 돌아갔어요. 더 이상 여기 시를 못 짓겠다. 이름이 좋아 보이죠? 최후의 황학루거든요. 최후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났더니 이태백이가 나도 이 누각에 올라간 좋은 시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등금능 봉황대라는 걸 지어요. 금능이라고 하는 중국의 남경입니다. 남경에 있는 봉황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시를 하나 지어요. 근데 꼭 시 지은 게 황학루처럼 지어요. 어떻게 지었냐? 봉황대상 봉황유한이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논일더니 봉거대공 강자리로다. 봉황은 가고 누대만 비고 봉황은 가고 누대는 비어 강문만 홀로 드러내. 그죠? 오궁화초 매유경하고 오나라 궁궐의 화초들 이게 궁녀겠죠. 그죠? 오나라 궁녀들은 오솔길을 뒤덮었고 뭡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이 됐고 이 말이에요. 진대관 선곡으로다. 진나라의 귀인 귀족들은 옛무덤이 되었구나. 옛무덤을 이뤘구나. 오나라 궁녀 진나라 귀족들 전부 다 그냥 다 죽어서 무덤이 돼 있구나. 삼산반나 청참회하니 삼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경의 그쪽이 그 서남 쪽에 산이 있는데 봉우리가 3개로 돼 있어서 삼산이라고 그래요. 삼산은 청천 푸른 하늘 바깥에 반쯤 걸려 있고 멋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라도 남도가요에 이거 쓰잖아요. 삼산은 천천 바깥에 반쯤 걸렸고 이수중분 백노주로다. 이수는 이 진수와 해수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백노주를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 이수는 백노주로 가운데로 나뉘었네. 총이 후원 능폐일하니 이제 모든 것은 뜬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장안불견 사인수로다. 장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을 근심케 하는구나. 여러분 말이죠. 구름이 해를 가린다는 거 많이 보셨던 비유죠. 정철의 삼위인고, 송미인고, 간신배가 임금의 밝음을 가리는 걸 구름이 해를 가렸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태백의 등금능 봉황대. 응?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후의 황학루 지은 걸 보고 황학루에 가서 이태백이 시를 못 짓고 금능에 가가지고 봉황대에 가서 시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사인수로다. 맞죠? 똑같죠? 맨 마지막 구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 겪게 하는구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황학루는 앵무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태백이 등금능 봉황대 백노주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구절은 뭡니까? 황학이 살고 있다가 떠나버려가지고 덩그러니 황학루가 남았는데 여기에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논을더니 봉황 가고 누대만 남았고 물만 흘러간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황학루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등금능 봉황대 와서 이렇게 여기 지었어요. 이태백이가. 그런데 이태백이가 이거 지금 보면 사람을 시름 겪게 한다. 이게 지금 보면 간신배가 임금의 밝음을 가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 유배를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이 금능에 와가지고 이 봉황대에 올라서 보니까 이 장안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름 겪다 이거거든. 이 지금 이태백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백이
당현종, 양귀비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태백이 과거시험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백두보가 과거시험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시를 제일 잘 내는 이태백이 두부가, 이백두보가 시로 짓는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시험 떨어졌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이태백이 시를 떨어졌다니까. 이 하지장이라는 분이 천거를 해서 조정에 들어가서 한림학사를 맡게 됐어요. 추천제로. 근데 갔는데 당현종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태백이 시를 너무 잘 지으니까. 그래서 같이 주태백 아닙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태백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당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같이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태백이 술이 취했거든. 그래서 이제 고력사라고 이제 내시가 있었어요. 황간 고력사 아세요? 당대 최고의 그 권력을 누렸던 황간인데 아주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황간 내시는 조그맣고 힘이 없는 줄 알지만 이 고력사는 힘이 세네. 금강역사처럼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고력사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이 고력사를 한테 시켜서 이태백 저기 가는데 부축해서 좀 모셔다 드려라 이랬거든요. 이태백이 보니까 이태백이 아주 호방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내시 이놈이 아주 권력을 휘두르고 있거든. 그래서 술 취한 김에 말이죠. 가면서 야 내 신발이나 좀 벗겨봐라 이랬어요. 그 고력사가 뿔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태백이 시 지은 걸 가지고 그 뒤에 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양귀비한테 가지고 가고 이거 아주 여러분 이 왕과 왕비를 아주 이 험담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당현종이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양귀비가 딱 주지 마라. 이래 돼가지고 이태백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태백이 쫓겨나가지고 털레 나와가지고 봉황대 와서 시 지은 거라. 저 간신배가 해를 가리니까 말이야 사람으로 하여 봉황이 가버리고 봉황은 지금 없고 누대만 남았다. 이거 뭐겠어요? 왕실에 내가 봉황인데 봉황은 가고 지금 무대만 남았잖아 이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지금 멋있잖아요. 근데 시는 최후의 황학루가 멋지거든. 그대로 이렇게 딱 지은 거 아닙니까? 멋있죠? 이게 지금 등급능 봉황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태백이 아주 호방하고 아주 멋진 분인데 여기에 보면 꼭 시를 보면 꼭 두보시 같잖아요. 우국충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왕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아주 신선 같은 시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태백의 그 시풍은 호방하고 표일하다 그래요. 이적선이라 부르잖아요. 귀양 나온 신선. 이태백이 귀양 나온 신선이에요. 주선이라고 그래요. 술독에 빠진 신선. 지금 이태백이 아주 멋집니다. 이태백은 선이나 시나 불교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안 쓰는데도 완전 선이에요. 그래서 역대로 최고의 시인이 이백과 두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후의 황학루. 이 누대에 왜 올라갑니까? 보세요. 누대에 올라가서 딱 시에 흘러가는 형상이 봉황이니 황학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세상이 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나오는 건 뭡니까? 오나라 궁궐의 궁녀들, 예? 진대의 아주 엄청난 귀족들, 그거 다 무덤이 됐지 않냐? 궁궐에 살아본들, 당현종, 양귀비, 그것도 좀 있으면 무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맞죠? 네. 내가 올라가면 조그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인간 사는 살림살이가 차가 조그매 보이고, 사람이 조그매 보이면서 더 올라갑니다. 이 누대에 올라가서 이 호연지기가 생겨서 이렇게 얽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백로주가 이수로 갈라지거든요. 삶과 죽음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간신배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어가지고 하고 있으니 장하는 보이지 않고 사람이 시름겨워하느라 걱정이 조금 된다. 이거지 그 이태백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복과 하면서 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에 이제 시가 당시에 벌써 1300~400년 전에 인간이 도달한 마음의 경지가 이 정도예요. 우리가 진화가 되고 뭐 발전이 됐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고 높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때요? 당시 좀 보니까 좋죠? 네. 오늘 이제 이 시들을 쭉 보고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실 일들은 여인 출정합 문수는 못 나오게 출정하지 못하겠는데 망명은 어떻게 나오겠는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화두가 되십니다.
의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송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른 선지식들은 말을 해놨는가 보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틈이 날 때마다 산을 올라가시고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보시고 진리를 보셔라 이거예요. 자꾸 산 위에 올라가고 누대에 올라가는 거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네. 한 층에 누대를 올라서 천하를 다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